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네.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후자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0.75까지 갔잖아요. 인물이도 임시금 통일 열었고 0%대는 처음이라서 여기서 더 내리기는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은행도. 그래서 아마 동결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을까. 한 명 정도는 더 내리자. 근데 그게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내려도 이렇게 특별히 실익은 없거든요. 실익이라면은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뭐 유동성이 없어서 지금 내수가 침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출 시장이 안 좋은 걸로. 아니요, 사람이 못 돌아다니니까. 예, 유동성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아마 내리기는 한국은행도 좀 신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신다면 이게 사실은 국채 매입까지 하는 진짜 양적 완화로 가야 되는데 왜 네.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네. 거기에 별로 동의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거의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유동성 함정이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실물 경기가 반응 안 하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양적 완화는 뭐 금리 내리는 것도 포함해서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했던 그 하느니 RP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것들도 실익이 없는 건가요? 한은의 RP는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거든요. 그렇죠? 그 금융기관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수가 뜨는 그런 진작 효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게 쪽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은행들이 회사채 좀 사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창구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예, 요새 그리고 기업들이 별 성한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느니 RP를 뭐 얼마를 매입을 해도 금융기관이 그 돈을 갖고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회사채 매입까지 사실 정부가 회사채 매입까지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도 뭐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네. 숨통을 좀 트여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은행 법상 안 되게 돼 있대요. 근데 법이란 건 고치라고 만든 거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합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한국은행 내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아니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회사채를 바로 매입한다?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기업을 보증하는 거니까. 실제로 기업 회사채 시장의 그 신용경색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위험한가 이렇게 보시나요? 어느 기업 성까지 우리가 끊을 건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의로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본다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큰 규모 이상의 회사채 시장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보증해 줄지를 몰라서 위험하긴 한데 유동성으로는 충분한데 실제로 창구에서 회사채가 얼마나 보증이 되고 아니면 뭐 롤오버가 되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 혈관이 막힌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회사채를 매입을 하던 회사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을 해주던 그런 것이 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가?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부동산 가격 호재가 아니다 이런 또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집값이 내려간 이유는 유동성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출 규제였거든요.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자금 출처 조사 이런 미시적인 수단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한들
그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는 별개로 아마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가 되는 한 계속 이렇게 좀 안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렇게 부동산 대책들이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꽤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유동성이 풀렸는데, 경기가 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하나씩 뺐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좀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그러니까 많이 아니고 버블 정도 안에 조금은 띄우자. 그래야만 내수도 살고, 그래서 규제를 철폐하려는 또는 규제를 줄이려는 신호만 보내면 이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건 진짜 천천히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규제가 없어지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또 과거에 하우스 푸어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 역전세난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전의 하우스 푸어 사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뒤늦어졌던 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금리까지 낮아졌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뭐 하우스포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뭐 기준금리 기준으로 0%대니까 사실 그렇게 뭐 디폴트가 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실물 쪽에서 대량의 구조조정이나 실업 사태가 나면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구매력 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가 이제 건설 경기 부양 안 한다고는 했는데 네. 이제 그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규제를 좀 하나씩 완화하는 것처럼 네. 주택 가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경기를 띄울 때 다른 수단이 모두 안 먹히면 토건을 해야 되거든요. 토목 건축. 뭐 토목은 SOC고 건축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썼던 정책이고, 근데 지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토건이에요. 토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그 마이너스 지표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면 정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본처럼 장기적인 불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선제적으로 적기해야 되는지. 일본은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케이스를 따랐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일본식의 불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때는 일본 정부가 진짜 좀 무식했어요. 예. 그때 국토 개조론이었거든요. 국토를 뒤집어 놓고 뭐 건설 경기 부문을 말도 안 되게 띄우는 그렇게까지만 안 하면 일본식의 불황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우려되는 게 유동성 함정인데 그때 일본도 이제 유동성 함정을 겪었거든요. 유동성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수요 쪽에다가 정부가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막 상품권 발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되고 기업 활동을 좀 활력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과 가게에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서로 이제 뭐 일거리가 막 생기고 부가가치가 생기고 이렇게 경제의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줘야지 일본식의 불황에 안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에 급한 불 끌 때는 이렇게 현금 보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재난기본소득이죠. 네. 재난기본소득 70%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가설이니까 이론은 아니겠네요. 소비자들은 일시소득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소득에 반응을 해요. 내 월급. 그렇죠. 그러니까 상여금에 소비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원래는. 현실은 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 상여금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소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이제 상여금이 줄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느냐? 아니에요. 소비가 좀 경직적이에요. 상당히 잘 안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확장을 하면 경기 침체일 때도 소비는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소득보다 소비가 높으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 빚을 내요. 마통을 써서. 예. 마통을 쓰든 신용카드를 쓰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일 때는 정부가 여기다가 재난 안전소득,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 일시소득을 주면 그게 소비로 이어져요. 이게 정부의 생각이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소비 이론인데 그 소비 이론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그게 작동하지 않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 실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그럼 그걸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하겠네요. 다 저축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금융위기 때도 오히려 저축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거기 이슈가 있는데 그럼 현금 말고 상품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품권 깡이 일어나겠네요.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가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정부가 원하는 건 상품권 100만 원을 거기다 주면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생활비를 쓰고 또 생활비 현금 100만 원을 쓰겠다. 아니거든요. 상품권 100만 원어치만 소비를 써요. 원래 쓰던 거. 나머지 현금 100만 원은 저축하고. 삼성전자를 사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이 너무 좀 1차원적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내 통계 지표가 나오겠지만 소비 진작이 크게 안 이루어졌을 거고. 근데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은 소비로 이어져요. 워낙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인데. 근데 중산층 그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그게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은 진짜 적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서 또다시 이렇게 조정장애했을 때 그냥 사라질 그렇죠. 수도 있는 돈이네요. 100만 원이면 삼성전자 20좀 사겠죠? 차라리 삼성전자 사는 게 나아요. 네. 아까는 좀 더 투명의 시기를 기다렸고 삼성전자가 뭐 10년 후 이렇게 보면 지금 가격보다 높지 않겠어요? 그 재난기본소득 이슈 중에 이게 네. 70%만 주는 게 아니라 100%를 다 줘라 이런 주장도 사실은 계속 논쟁 중인데 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 가장 타겟을 잡아야 될 계층은 이제 취약계층이고요. 그러면 70%에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30%로 줄여서 200만 원 이상 주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정비용 얘기를 해요. 그죠? 100%를 주면 행정비용이 거의 안 들겠죠. 근데 30%를 잡아내는 거. 그죠? 취약계층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근로소득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금융재산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도 자체 통계를 가지고 있고 뭐 고용보험 통계, 그다음에 의료보험 통계, 그다음에 뭐 국세 지방세 통계가 있잖아요. 미국이 100% 해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그런 통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30%를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30%라고 발표하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돼요. 그럼 소득증빙을 본인 스스로 그렇죠. 하겠네요. 예. 그럼 뭐 직접 가서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또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뭐 노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그걸로 하면 행정비용이 좀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70%를 주는 게 아니라 하위 30%만 주는 것이 그리고 금액을 더 높여서 주는 것이 이렇게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럼 100%를 줘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소비 진작 효과는 없고요. 예. 물론 있죠. 30% 쪽에 조금. 예. 그리고 누구나 공짜로 돈을 주면 좋아하겠죠. 예, 좋아는 하는데 그게 정말 이제 쓸데없는 돈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그걸로 더 좀 효용 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한대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말을 하지만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재원의 한정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돈이 지금보다 투입됐던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70% 100%를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기본소득 대신에 이제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쪽에 좀 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고용 해고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터지면 그 경제가 받는 충격을 기업이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기업도 있지만 그냥 근로자가 바로 받아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뭐 자영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지만 그게 상당히 고용 특히 해고 쪽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근로자를 함부로 못 잘라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자금 지원, 그게 이제 회사채 매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는데 그런 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저는 시급하고 그게 결국은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가게나 거죠. 근로자를 위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위기를 좀 보면서 결국엔 달러 현금이 부족한 전 세계적으로 달러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서 이 외환 위기 결국 신흥국의 위기는 항상 외환 위기였다. 외환 위기를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외환위기 때 경제 충격의 가능성은 있지만 외환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만큼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외환 예, 보유액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는 이제 막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적자 날 이유는 없어요. 수출 줄면 수입은 더 줄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저렇게 떨어지면 뭐 그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서비스 수지 쪽에서 항상 이제 만성 적자를 최근에 좀 흑자를 내는 것 같긴 한데 만성 적자 여행 수지 적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다 막아놔서. 외국도 못 돌아오지만 사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나가서 썼기 때문이었는데 두 개가 저러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제가 좀 괜찮네, 좋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겠네요. 근데 뭐 대부분이 아주 이상한 나라 빼놓고는 경상수지는 다 흑자가 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 봉쇄가 돼 있으니까. 네.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이렇게 전례 없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실 돈이라는 게 뭐 완전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은 돌고 돌다가 언젠가는 정말 부메랑이 되어서 폭등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도 좀 하시나요? 예,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를 내리는 속도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서로 이제 방향은 반대겠죠. 속도니까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만 올리는 건 내리는 건 빨리빨리 내리는데 올릴 때는 천천히 올린다는 거죠. 시장이 저항이 너무 거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 과연 그 버블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에서 실물 경기 따라서 이렇게 빨리 올려줄 수 있을까? 못 올릴 거예요. 근데 그 구간에서 이게 자산 가격이라는 게 실물과 그다음에 유동성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그 구간이 지나서 이제 금리가 점점점 높아지면 신흥국들이 낮은 금리에 또 많은 달러 유동성의 부채를 많이 발행을 했겠죠, 최근에.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금리가 높아지고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라토리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뭐 자주 나오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남미에 있는 예. 국가들.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언급되는 국가들이 인도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요게 사실은 좀 너무 멀리 전망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가 사실은 더 문제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를 우리나라 상황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그 유동성으로 뭐 이런저런 투자를 다 해놨고 그런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산을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멀리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